속이 더부룩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가스가 차오르는 그 느낌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데 특히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혹시라도 소리가 날까, 냄새가 날까 싶어 조마조마해지죠. 우리는 그저 소화가 잘 안 되나 보다 어제 먹은 게 잘못됐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그저 소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방귀 냄새가 유독 지독하다면 어떨까요? 건강한 장에서 나오는 가스는 사실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코를 찌르는 듯한 그 독한 냄새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니라 우리 장 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절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40여 년간 환자분들을 만나오며 깨달은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작은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냄새나는 방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속, 특히 장 안에는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우리 몸에 이로운 유익균과 해로운 유해균으로 나뉘죠.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유익균이 힘을 얻지만 반대로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으면 유해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바로 이 유해균들이 문제입니다. 이 유해균들은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며 아주 독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맡는 그 지독한 방귀 냄새는 사실상 우리 장 속에서 유해균들이 뿜어내는 독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자주 냄새나는 방귀를 낀다는 것은 내 장 속 환경이 이미 유해균에게 점령당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니, 의사 양반, 방귀 좀 낀다고 그게 뭐 그리 대수요?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 이상이 바로 이 장에 모여 있습니다. 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최전선이자 휴전선입니다. 그런데 유해균이 많아져 장 환경이 나빠지고 독소가 가득 차면 이 면역세포들은 어떻게 될까요? 면역세포들은 본래의 임무, 즉 몸속을 돌아다니며 암세포 같은 비정상 세포를 찾아내 제거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힘을 장에 생긴 염증을 막는 데 쏟아부어야 하니까요. 장이 무너지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생각납니다.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며 찾아오셨죠. 이것저것 여쭙다가 소화는 어떠시냐 물으니 아이고, 냄새나는 방귀 때문에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구박받습니다. 하며 웃으시더군요. 그분은 수십 년간 그저 체질 일련이 하고 사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냄새라는 단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대장 내시경을 권유했고 초기 대장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특정한 방귀 냄새가 특정 암을 유발한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도 많죠. 하지만 40년간 환자들을 보며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암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는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무너진 장 건강과 약해진 면역력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그저 스쳐 지나갔던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속이 더부룩하지는 않으신가요?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방귀 냄새가 독하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장 환경과 약해진 면역력이 도대체 어떻게 암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간암이셨어. 그러니 나도 위험할 거야. 혹은 어머니가 유방암이셨는데 나도 유전병처럼 물려받는 것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암은 기본적으로 유전자, 미병이 맞습니다. 우리 몸을 설계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 정상세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현대의학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암의 90% 이상은 우리가 부모님께 직접 물려받은 잘못된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잘못 눌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후성유전학, 후성유전학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DNA, 즉 유전자는 거대한 피아노와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피아노를 물려받습니다. 건반 자체는 바뀌지 않죠. 하지만 이 피아노로 어떤 음악을 연주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건반을 누르고 어떤 건반은 누르지 않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곡이 되기도 끔찍한 소음이 되기도 합니다. 후성유전학은 바로 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유전자에는 암 유전자, 성장 유전자라는 건반이 있고 암 억제 유전자라는 건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고 성장할 때는 성장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키도 크고 몸도 발달합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춘 60세 이후에도 이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 없는 세포가 마구 자라나게 됩니다. 반대로 암 억제 유전자는 우리 몸의 경찰관입니다. 낡은 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발견하면 즉시 자살을 명령하여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죠. 그런데 만약 이 경찰관의 스위치가 꺼져버린다면 암세포가 생겨나도 아무도 막지 못하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암의 90%는 바로 이 후천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피아노, 유전자는 멀쩡한데 우리의 생활습관이라는 손가락이 엉뚱한 건반을 누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너진 장 건강,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 같은 수많은 발암 물질들. 이것들이 바로 그 스위치를 잘못 누르는 손가락입니다. 이 독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는 꺼버리고 암을 성장시키는 유전자의 스위치는 활짝 켜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연구 중인 부분이 많습니다.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왜 어떤 사람은 위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지 그 정확한 스위치의 작동 원리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그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암이 100% 물려받은 유전병이라면 우리는 그저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90%가 스위치의 문제, 즉 후성유전학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스위치를 다시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력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물려받은 것은 암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남들보다 특정 스위치가 조금 더 헐거울 수 있는 취약성을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 성장 스위치가 더 쉽게 켜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스위치를 함부로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독소를 넣지 않고 면역력을 지키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무서운 피아노가 소음을 내지 않도록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장 환경과 약해진 면역력이 도대체 어떻게 암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간암이셨어. 그러니 나도 위험할 거야. 혹은 어머니가 유방암이셨는데 나도 유전병처럼 물려받는 것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암은 기본적으로 유전자의 병이 맞습니다. 우리 몸을 설계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 정상세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현대의학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암의 90% 이상은 우리가 부모님께 직접 물려받은 잘못된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잘못 눌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후성유전학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DNA, 즉 유전자는 거대한 피아노와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피아노를 물려받습니다. 건반 자체는 바뀌지 않죠. 하지만 이 피아노로 어떤 음악을 연주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건반을 누르고 어떤 건반은 누르지 않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곡이 되기도 끔찍한 소음이 되기도 합니다. 후성유전학은 바로 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유전자에는 암 유전자, 성장 유전자라는 건반이 있고 암 억제 유전자라는 건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고 성장할 때는
성장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키도 크고 몸도 발달합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춘 60세 이후에도 이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 없는 세포가 마구 자라나게 됩니다. 반대로 암 억제 유전자는 우리 몸의 경찰관입니다. 낡은 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발견하면 즉시 자살을 명령하여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죠. 그런데 만약 이 경찰관의 스위치가 꺼져버린다면 암세포가 생겨나도 아무도 막지 못하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암의 90%는 바로 이 후천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피아노, 유전자는 멀쩡한데 우리의 생활습관이라는 손가락이 엉뚱한 건반을 누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너진 장 건강,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 같은 수많은 발암 물질들. 이것들이 바로 그 스위치를 잘못 누르는 손가락입니다. 이 독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는 꺼버리고 암을 성장시키는 유전자의 스위치는 활짝 켜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위약계에서는 여전히 연구 중인 부분이 많습니다.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왜 어떤 사람은 위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지 그 정확한 스위치의 작동 원리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그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암이 100% 물려받은 유전병이라면 우리는 그저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90%가 스위치의 문제, 즉 후성유전학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스위치를 다시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력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물려받은 것은 암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남들보다 특정 스위치가 조금 더 헐거울 수 있는 취약성을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 성장 스위치가 더 쉽게 켜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스위치를 함부로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독소를 넣지 않고 면역력을 지키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무서운 피아노가 소음을 내지 않도록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 면역군대가 장이라는 최전선에서 한눈이 팔린 사이 암세포는 조용히 자라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암세포에게 먹이를 아주 맛있는 특별식을 직접 떠먹여주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면역력이 약해져 암세포가 살아남았다고 해도 그 암세포가 쑥쑥 자라나려면 엄청난 양의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즉 포도당, 글루코스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을 우리 몸에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공급하는 영양소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을 키우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정제 탄수화물 및 과다 섭취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따끈한 흰쌀밥, 쫄깃한 국수, 부드러운 빵, 정말 맛있지요.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하얗게 정제된 탄수화물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시 아주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여기서 암세포의 무서운 특징이 드러납니다.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해 포도당 한 개로 38개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산소도 없이 포도당 한 개로 고작 2개의 에너지만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개걸스럽게 포도당을 먹어 치운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크기로 자라나기 위해 정상세포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포도당을 닥치는 대로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흰쌀밥 한 공기를 먹으면 그 포도당의 상당 부분을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속에 암세포가 먼저 낚아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세포에게 만마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럼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야 하느냐 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저탄고지 식단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위약계에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지속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극단적인 제한이 아닙니다. 그저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쌀, 흰 밀가루, 설탕 섭취를 줄이고 그 자리를 현미나 통곡물, 콩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채우시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암세포로 가는 보급로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암을 키우는 두 번째 습관은 야식입니다. 낮에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돌보고 집에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을 때가 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밤 9시, 10시가 넘어 무언가를 먹을 때 우리 몸에서는 재앙, 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은 해가 지면 휴식과 재생 모드로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에서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와야 하고 위와 장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맞춰 우리 몸의 청소부, 세포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자가포식, 오토퍼지이라 불리는 시스템이죠. 낡은 세포, 병든 세포, 심지어 초기 암세포까지 스스로 찾아서 분해하고 청소하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라면이나 치킨 같은 야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장은 쉬지 못하고 다시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자야 하는데 왜 또 음식이 들어오는 거야? 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자가포식, 청소 시스템은 즉시 올 스톱 됩니다. 멜라토닌 분비도 억제됩니다. 우리 몸은 잠도, 휴식도, 청소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과식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3장의 장누수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면 소화되지 못한 음식 찌꺼기들이 장에 남게 됩니다. 이 찌꺼기들은 누구의 먹이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해균이 먹이가 됩니다. 유해균은 신이 나서 이 찌꺼기들을 먹어치우고 더 많은 독소와 염증을 뿜어냅니다. 결국 과식은 장누수를 악화시키고 만성염증을 심화시키며 우리 면역군대를 장에 더욱더 꽁꽁 묶어두는 최악의 행위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정제 탄수화물은 암세포에게 직접 밥을 주고, 야식은 암세포를 청소할 시간을 빼앗으며, 과식은 암세포를 잡으러 갈 면역군대 위 발을 묶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암을 사육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암세포에게 밥을 주고 청소할 시간을 빼앗고 면역군대의 발을 묶는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나옵니다. 의사 양반, 그러면 고기, 고육은 어떻게 합니까? 항암 치료하려면 기운이 있어야 하는데 고기라도 먹어야 힘을 내는 것 아닙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력이 떨어지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깊이 박혀있지요. 실제로 대학병원 영양상담실에서는 균형 잡힌 식단을 강조합니다. 항암 환자가 체력을 유지해야 하니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 육류도 골고루 먹으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의 칼로리 중심의 영양 개념입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암을 치료하며 매달려온 통합의학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칼로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암세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없던 암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내 몸 어딘가에 작은 암세포가 존재한다면 고기는 그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촉진시키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육, 환경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트에서 사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6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먹던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좁은 공간에서 집단으로 사육되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맞습니다. 돈이 되려면 빨리 커야 하니까 성장 호르몬을 맞습니다. 먹는 사료도 문제입니다. 풀은 초원의 풀이 아니라 유전자 변형, GMO,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랍니다. 이 모든 화학물질들이 고기 속에 축적되었다가 결국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암세포의 스위치를 자극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철분이 문제입니다. 특히 붉은 고기, 육류에는 피가 많고 이는 철분 함량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물론 철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이 철분을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암세포가 빠르게 분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붉은 고기를 즐겨 먹을 때
우리는 암세포에게 가장 절실했던 핵심 자원을 직접 배달해주는 셈이 됩니다. 반면 채식에는 철분이 있지만 이런 형태는 아니죠. 셋째, 지방이 문제입니다. 육류의 지방은 대부분 포화지방산입니다. 그럼 생선은 괜찮지 않습니까? 오메가-3가 많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생선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지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참치 같은 큰 생선들은 먹이 사슬 최상위에 있어 바다에 중금속, 특히 수은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광어는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양식입니다. 양식장도 결국 좁은 곳에서 항생제를 쓰며 키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암 환자분들에게는 가능한 한 육식을 피하고 채식을 하시라고 간곡히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의사 양반, 풀만 먹고 어떻게 견딥니까? 나는 고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소.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채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파이토케미칼은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콩두은 어떻습니까? 식물성, 단백질이 완벽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예전에는 칼로리가 없다고 무시당했지만 지금은 1g당 1kcal 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무엇보다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암을 억제하는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영양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기 없이는 못 살겠다 싶으시면 드십시오. 하지만 딱 3가지만 약속하십시오. 첫째,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생선을 드십시오. 둘째, 중금속 위험이 적은 30cm 이하의 작은 생선으로 드십시오. 셋째, 매일 드시지 말고 일주일에 2-3번만 드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고기는 암을 만드는 방화범은 아닐지라도 이미 타오르기 시작한 암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2-3번, 30cm 이하의 작은 생선으로 타협점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기를 줄인 그 자리,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그 중요한 단백질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풀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암을 이기는 적극적인 식사,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안전한 단백질 전략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암 환자분들이나 암을 예방하려는 분들은 식물을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아니, 식물이 무슨 약이 된다는 거요?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해충이 공격해오거나 뜨거운 자외선이 내리쬐어도 도망갈 곳이 없죠. 그래서 식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몸 안에 수천 가지의 방어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위대한 방어물질을 우리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암세포의 성장 스위치를 꺼버리고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세포 자살 유도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면역 군대를 돕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수많은 논문으로 증명해낸 엄연한 임상적 진실입니다. 우리가 암에는 토마토가 좋다, 브로콜리가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파이토케미칼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성분들은 고기에는 단 1g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식물에만 존재합니다. 제가 암을 치료하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파이토케미칼 식단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들께 하루에 600g 이상의 채소를 드시게 합니다. 하루에 600g이요? 그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맞습니다. 생채소로 그만큼을 먹으려면 배가 불러서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갈거나 즙을 내거나 살짝 데쳐서 환자분들이 편하게 하지만 충분한 양을 드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 바로 콩두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부르죠. 콩은 그 자체로 완벽한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처럼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지도 않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그 철분을 공급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콩이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암에 안 좋다는 말도 있던데요. 하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오히려 특정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의학계에서도 놀라워하는 문화적으로 놀라운 사실 중 하나입니다. 제 아침 식단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다른 것 없이 콩물 한 잔을 마시고 나옵니다. 콩을 통째로 갈아서 그 안에 있는 단백질과 파이토케미컬을 남김없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저희 병원에도 대학병원에서 막 항암 치료를 시작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은 속이 울렁거리고 입맛이 없어 아무것도 넘기질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정말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한 숟갈도 못 먹겠습니다. 하고 눈물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 암에 안 좋으니 무조건 풀만 드십시오. 하고 강요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항암 치료를 버텨낼 최소한의 체력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식단에는 사실 고기가 조금 나옵니다. 환자분들의 그런 현실적인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기를 드리면서 반드시 그 옆에 훨씬 더 많은 양의 파이토케미컬, 반찬과 주스를 함께 드립니다. 고기로 인한 염증 반응을 식물의 항암 성분이 즉시 중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한 단백질 전략입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는 것이 두렵다면 대신 콩을 드십시오. 그것도 힘들다면 고기 한 점을 먹을 때 채소 5점을 함께 드십시오. 그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그렇게 고기 한 점을 먹을 때 채소 5점을 함께 드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식습관을 바로잡고 장 건강을 챙기고 면역력을 높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혹은 얼마 전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마음이 불덩이 같으실 겁니다. 아니, 의사 양반, 지금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주시오. 내일 모레라도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암이 온몸으로 다 퍼져버릴 것 같단 말이오. 그 다급한 마음, 40년간 환자분들을 곁에서 지켜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1분 1초가 아깝게 느껴지시겠지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냉정해져야 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암은 물론 무서운 병입니다만 응급질환은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뇌출혈로 쓰러진 상황과는 다릅니다. 그런 경우는 1분 1초를 다투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암은 그렇게 급박한 병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암을 아급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급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느긋하지도 않다는 뜻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다급한 마음에 쫓겨 서두르다 러쉬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내가 가진 암이 정확히 몇 개인지, 어디까지 퍼졌는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이것을 명확히 알 때까지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급한 마음에 덜컥 수술부터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암이 아니었던 경우, 암이 아닌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혹은 양성 종양인 줄 알았는데 암이었던 경우도 있지요.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항암제가 나에게 맞을 것인지, 다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할 시간적 여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서둘러야 하는 순간이 딱 한 번 옵니다. 그것은 바로 조직검사, 즉 생검, 바이옵시를 한 직후입니다. 이것은 많은 환자분들이 모르시는, 하지만 의사들은 모두 알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암 덩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분을 알기 위해 바늘로 푹 찔러서 조직을 떼어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바늘 끝에 암세포, 암초가 묻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늘이 빠져나오는 길, 즉 멀쩡했던 정상 조직의 암세포가 마치 씨앗처럼 묻어날 수 있습니다.
묻어서. 그럼 그 자리에서 암이 새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암 덩어리에 구멍을 낸 것입니다. 외국 논문들을 보면 조직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암이 더 빨리 커질 수 있다. 암이 빨리 커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온 환자분들 중에서도 의사 양반, 조직 검사하고 나서부터 암이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 하고 느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일단 조직 검사를 했다면 그때부터는 서둘러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한 달 이내에 수술을 하든 항암을 하든 다음 치료 단계로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A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들었는데 그 결과를 못 믿겠다. 조직 검사를 못 믿어요. 며 B 병원에 갑니다. B 병원에서 또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러다 C 병원까지 갑니다. 그렇게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몇 달을 허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다. 조직 검사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착오가 생길 경우가 잘 없어요. 암은 아급성 질환입니다. 진단을 받을 때까지는 냉정하게 여유를 갖되 일단 조직 검사로 암을 건드렸다면 그때부터는 전력 질주해야 하는 병입니다. 자, 조직 검사를 한 달 이내에 우리는 전력 질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치료라는 거대한 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 갈림길에서 엄청난 공포와 혼란을 겪습니다. 의사 양반, 항암 치료 그거, 머리 다 빠지고 밥도 못 먹고 사람을 아주 망가뜨린다던데 차라리 그냥 안 받고 말겠어. 요즘 세상에 약초 먹고 공기 좋은 산에 들어가서 자연치유로 암을 이겨낸 사람들도 많다던데 그게 낫지 않겠소? 저는 이 자연치유라는 말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식습관, 환경 개선, 이 모든 것이 암 치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의학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40년간 암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저는 이 두 가지 치료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늘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바로 포크레인과 호미의 비유입니다. 우리 몸에 생긴 암 덩어리는 우리 밭 한가운데에 떨어진 거대한 바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현대의학, 즉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는 거대하고 강력한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은 힘이 장사입니다. 시끄럽고 주변 흙을 다 파헤치고 보기에는 아주 터프하게 하지만 단 한 번의 작업으로 그 거대한 바위를 번쩍 들어서 밭 밖으로 끄집어내줄 수 있는 것은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위력입니다. 반면에 자연치유, 즉 식이요법, 면역치료, 환경 개선 등은 우리 손에 쥔 호미나 곡괭이와 같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밭 한가운데 있는 그 집채만 한 바위를 이 작은 호미 하나로 파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1년, 10년을 파도 그 바위를 드러낼 수 없을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바위, 암은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암은 가만히 있는가요? 것입니다. 내가 호미로 한 줌 흙을 파내는 동안 그 바위는 땅속에서 계속 더 커지고 저는 계속 커가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술과 항암을 거부하고 산으로 들어가 자연치유만으로 암을 이기려 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있긴 했어요. 호미만으로 성공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통계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통계적으로 많다는 거죠. 길을 환자분께 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미는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포크레인이 그 거대한 바위를 끄집어내고 생각해봅시다. 작업은 끝났지만 밭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포크레인이 너무 터프하게 작업을 한 탓에 큰 바위는 사라졌지만 수많은 자갈과 돌조각들, 즉 잔재들이 흙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포크레인은 이 작은 잔재들을 치울 수 없습니다.
너무 크고 투박하니까요.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호미와 곡괭이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자연치유라는 호미를 들고 밭을 정성껏 다시 일구어야 합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작은 자갈, 잔재들을 하나하나 솎아내고 잔재들이 남자나요. 밭의 거름, 면역력을 주어 다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40년간 추구해온 통합의학의 관점입니다. 암은 단순한 혹이 아니고 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병든 전신질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일단 포크레인으로 큰 바위를 끄집어내고 그 후에는 호미로 밭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현대의학과 자연치유 둘 다 잡아야만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쯤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박사님, 저는 이미 비싼 올리브유를 먹고 있습니다. 그게 최고 아닌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중해 식단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올리브유가 그 중심에 있지요. 실제로 올리브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방산인 올레산, 오메가-9, 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빵에 오일을 찍어 먹거나 샐러드를 주로 먹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뜨거운 불에 나물을 볶고 전을 부치고 생선을 굽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바로 오일의 함정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염점, 즉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낮습니다. 180도 정도로 우리가 볶음 요리를 할 때 팬의 온도는 쉽게 200도를 넘어갑니다. 이 높은 온도에서 올리브유 속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들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더 나쁜 것은 기름이 타면서 우리 몸에 해로운 화합물이 생성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60대 후반의 박 선생님이셨는데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아주 비싼 수입산 올리브유만 고집하셨죠. 그런데도 염증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이 좋은 올리브유로 온갖 나물 볶음과 두부 부침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비싼 돈을 주고 오일에 좋은 성분을 태워버리고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이 흑백 논리가 아닌 이유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의 왕 같은 기름은 없습니다. 올리브유는 분명 왕입니다. 하지만 샐러드와 무침이 왕이죠. 차갑게 먹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혈관 청소, 즉 염증 균형을 맞추는 데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옥수수유, 콩기름 등 오메가-6 지방산에 홍수처럼 잠겨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주성분인 오메가-9는 이 균형을 맞추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들기름, 기름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의 힘은 오메가-3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올리브유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애초에 사용법이 다릅니다. 이 기름은 절대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생으로 한 숟갈을 직접 드시거나 조리가 다 끝난 비빔밥이나 나물 위에 살짝 뿌려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메가-6는 너무 소리가 큰 북소리입니다. 올리브유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일 수 있지만 그 북소리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들기름에서 오는 오메가-3는 이 시끄러운 북소리를 조용히 시키고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는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이 조화가 바로 염증이 줄어드는 상태, 즉 혈관이 편안해지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올리브유를 드시고 계시다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볶음 요리에 사용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십시오. 올리브유는 샐러드에 양보하시고 우리가 이야기한 이 들기름은 약처럼 식후에 혹은 아침 공복에 생으로 한 스푼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혈관 속 기름때를 닦아내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좋은 기름을 어떻게 약처럼 써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박사님, 그냥 한 숟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깨달은 것은 똑같은 약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60세가 넘은 몸은 젊은 시절과는 다릅니다.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고
장의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들기름, 기름이름을 드셔도 속이 더부룩하다, 설사를 하는 것 같다, 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이것은 기름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이 진한 보약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시작은 미약하게입니다. 처음부터 밥숟가락으로 가득한 스푼을 드시지 마십시오. 작은 찻숟가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신 직후 위장에 아직 음식물이 남아있을 때 찻숟가락으로 반 스푼만 드셔보세요. 우리 위가 기름이 들어왔구나 하고 놀라지 않도록 다른 음식물과 함께 부드럽게 섞여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드셔보시고 속이 편안하시다면 그제야 찻숟가락으로 한 스푼, 또 일주일을 드시고 괜찮으시다면 그때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으로 늘리시는 겁니다. 우리 몸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천천히 달래가며 적응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위장이 특별히 약하신 분들을 위한 중탕 복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효과를 많이 본 방법입니다. 작은 종지 그릇에 드실 만큼의 기름을 따르세요. 그리고 그 종지를 따뜻한 물이 담긴 대접에 넣어서 기름을 살짝 데우는 겁니다. 절대 끓이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체온과 비슷하게 데워진 기름은 우리 몸에 훨씬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찬 기름이 위에 들어갔을 때의 그 충격이 완화되는 것이죠. 마치 추운 겨울날 따뜻한 아랫목에 몸을 녹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실 때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학계의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오메가-3가 염증을 줄이고 혈행 개선에 좋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로 입증된 임상적 진실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흡수율이 높은가? 에 대해서는 의사들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식후 즉시 먹어야 지방 소화 효소, 리파아제, 위 도움을 받아 흡수율이 극대화된다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오히려 공복에 먹어야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순수하게 흡수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학문적 논쟁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의학 교과서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바로 정답지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봐온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혈관이 늘 걱정이던 분인데 이분은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꼭 이 기름을 한 숟갈 드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아침에 먹으니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한데 저녁에 먹고 잤더니 다음날 아침 배변이 너무나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그분은 교과서가 아닌 자신의 몸을 따른 것이고 지금은 80이 넘으셨지만 혈관 나이는 저보다 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이든 저녁이든 식전이든 식후든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찾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그 습관 자체입니다. 이 한 숟갈의 기름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 혈관을 닦아주는 약이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셔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그 정성에 보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혈관 청소에 좋은 들기름, 기름이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올바르게 먹는 법까지 논의했지만 만약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좋은 기름 한 숟갈을 약으로 챙겨 먹으면서 나쁜 기름 세 숟갈을 음식으로 섭취하고 있다면 우리 몸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순서로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할 가짜 건강기름과 우리가 매일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돈을 아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애써 챙겨 드신 오메가-3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여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가짜 건강기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트의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수많은 식물성 식용유입니다. 옥수수유,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이름만 들으면 왠지 건강할 것 같지요. 식물에서 왔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대기업 마케팅의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기름들은 대부분 정제, 탈색, 탈취라는 고온 고압의 화학 공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원재료가 가진 미미한 영양소마저 모두 파괴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기름들이 우리 몸의 염증 스위치를 켜는 오메가-6 지방산의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메가-6도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이미 가공식품과 외식을 통해 필요량의 10배, 20배가 넘는 오메가-6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써 들기름을 먹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오메가-3을 보충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서 요리할 때조차 이 오메가-6가 가득한 기름을 쓴다면 그것은 마치 한쪽 발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쪽 발로는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그 자리에서 맴돌 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어르신 한 분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매일 비싼 오메가-3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혈관 염증 수치가 개선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죠.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는 간식에 있었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마다 마트에서 파는 과자, 빵, 그리고 옛날식 도넛을 즐겨 드셨습니다. 이 모든 가공식품의 뒷면 성분표를 보십시오. 식물성 유지라고 적힌 것이 바로 이 정제된 오메가-6 폭탄입니다. 어르신은 비싼 돈을 주고 약을 사드시면서 동시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독을 사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영양제를 잠시 끊으시고 그 돈으로 차라리 과자부터 끊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의 염증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위약계의 또 다른 논쟁 지점입니다. 과연 이 정제된 식물성 기름이 모든 만성질환의 주범인가? 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어떤 학자들은 과다 섭취가 문제일 뿐 기름 자체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60세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학자가 아니라 내 몸을 지켜야 하는 현실의 전사입니다. 논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임상 현장에서 이 기름들이 염증 균형을 깨뜨린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부엌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정체불명의 식용유가 있다면 미련 없이 그것으로 바닥 청소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들기름처럼 냉압착 방식으로 제대로 짜낸 갈색 유리병에 담긴 귀한 기름을 채워 넣으십시오. 요리를 할 때는 차라리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 오일이나 전통 방식의 돼지기름, 라드이 훨씬 낫습니다. 들기름 한 숟갈로 혈관을 치료하는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 나쁜 기름을 끊어냄으로써 그 치료의 가속도를 붙여야 합니다. 이것이 돈 낭비, 건강 낭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어느덧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값비싼 보약을 산더미처럼 드시면서도 건강을 잃어갔고 어떤 분들은 그저 소박한 습관 하나를 꾸준히 지켜내며 90세가 넘도록 청년의 활력을 유지하셨습니다. 그 차이는 특별한 비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눈 이 들기름, 기름 이름 한 숟갈은 어쩌면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고작 기름 한 숟갈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대한 강도 아주 작은 산골짜기의 샘물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는 이 작은 한 숟갈은 단순히 오메가-3을 보충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을 스스로 돌보겠다는 귀한 다짐이며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살겠다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이 한 숟갈이 여러분의 식탁에서 나쁜 기름을 몰아내고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를 선택하게 만들며 늦은 밤 TV 앞에서 과자를 먹던 손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나비 효과가 되어 여러분의 수면을,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높은 산 정상을 한 번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내 집 앞을 쓸고 닦는 일과 같습니다. 지루하고 때로는 표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꾸준함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돌아보면 그 누구도 함부로 더럽힐 수 없는 깨끗하고 안락한 삶의 터전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지금 당장 부엌에 있는 그 기름병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